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시골 처녀의 몸을 해골에 이식하는 푸른 수염에게서 고성을 빼앗은 현명한 처녀, 푸른 수염입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작은 나이프의 표면이 유난히 반짝였는데 나이프를 든 남자의 작은 움직임과 이따금 들려오는 미세한 목소리는 연주회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사지를 묶인 채 누워있는 여인에게 그의 몸짓과 목소리는 절대 아름답지 않았고 지옥에서 튀어나온 죽음의 사신에게 듣는 마지막 장송곡인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는 거라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시고 한껏 기뻐하시오. 머자나 당신은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위대했던 성녀의 일부가 될 것이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남자의 얼굴 맞은편 벽에는 검은 해골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아래 방바닥에는 죽은 여성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그분의 눈을 빼다 박은 듯 닮았다오. 남자가 들고 있던 나이프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숨을 한번 내쉬는 사이에 여인의 오른쪽 눈이 깔끔하게 도려내져 있었는데 얼마나 섬세했는지 뽑혀 나온 눈알에서 작은 흠집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동자가 몸에서 분리되는 동안 여인은 어떤 비명도 지르지 않았는데 이미 성대가 잘려 나간 탓도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 남아있는 왼쪽 눈의 평생의 짝이었던 오른쪽 눈알이 보이자 진저리를 쳤는데 차라리 고통으로 기절하게 해주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남자는 갓빼낸 여인의 눈알을 벽에 걸린 해골에 텅 빈 눈구멍에 채워 넣은 후 해골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도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동부 브리트니 지방에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농부는 스라의 군인 신분의 두 아들과 한창 피어나는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큰딸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안나였는데 그들 두 자매의 미모는 인근 지방까지 알려질 정도로 빼어났지만 그녀들을 유명인사로 만든 것은 외모가 아닌 지혜로움이었습니다. 특히 언니인 마리아는 명석한 두뇌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해 갈등의 싹을 없애주었고 원인 불명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의 지혜로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구두 수성공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 딸은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대공에게 시집을 갔어. 석 달 전 즈음에 푸른 수염이 찾아와 내 딸에게 청혼했지. 그러니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대공의 청혼에 그저 송구하고 감격해하면서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네. 대공이라는 지위를 가졌다면 왕실의 공주 남편이라는 얘긴데 아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따님한테 청혼했을까요? 나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네. 그러니까 대공은 호랍이었던 셈이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집간 딸을 왜 찾아 나선 건데요? 대공은 청혼을 받아들인 내 딸을 데리고 자신의 거처인 고성으로 떠났지. 그런데 그 이후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딸아이한테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 아저씨 말씀을 들으니 저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저씨 건강부터 챙기세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구두 수성공은 자신의 딸보다 한참 어린 마리아에게 거듭 허리를 조아리고 되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동생 안나가 돌아오자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안나도 마리아 못지않게 명석하며 귀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교계의 움직임을 줄줄이 꿰고 있어 안나 친구들의 소식통을 활용하면 구두 수성공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을 지은 안나는 대답 대신 푸른 수염이라 불리는 대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공 푸른 수염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전쟁 영웅으로 왕의 신임이 누구보다 두터웠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족과 귀족들로 가득한 도성에서의 귀족 생활을 달가워하지 않아 지방에 있는 고성에 머물며 중앙의 귀족이나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유롭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는데 고성에는 금이나 은으로 제작된 식기, 원목의 웅장한 가구, 황금빛 마차 등이 가득했지만 모든 것들은 전쟁의 전리품일 뿐 생활은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편 푸른 수염이란 별명은 푸른빛이 감도는 그의 수염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특별한 수염은 군인이란 신분에 어울리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지금까지 10번이 넘는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고성에서 어림잡아 석 달에 한 번씩 결혼식이 거행되었다는 거야. 귀족과 대공이라는 신분의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를 앞세워 1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는 거니?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지? 어찌된 셈인지 지금까지 푸른 수염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들은 모두 다 소식이 끊겨버렸다는 거야. 그 순간 마리아는 구두 수성공의 말이 떠올랐는데 그도 딸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고 고성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구두 수성공의 말처럼 그의 딸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구두 수성공의 딸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고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 사람들, 고성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푸른 수염과 결혼한 여자들의 가족 등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만나서 푸른 수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푸른 수염과 결혼했다는 여자의 가족 중에서는 구두 수성공처럼 혈안이 되어 딸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는 부모도 있었고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집도 셋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실마리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푸른 수염의 엄청난 영향력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푸른 수염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려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나는 도성의 한 귀부인과 접촉해 마리아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모처럼 도성을 방문한 푸른 수염은 동료 귀족들의 거듭된 권유에 사교 모임에 참석해 수다스러운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의 수다에 모두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자리로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푸른 수염은 입가에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부인의 자랑을 끝까지 들어주었는데 푸른 수염이 부인을 냉대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되는 자신의 두 딸에 대한 자랑 섞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수다를 들어주며 호감을 느끼게 한 후 사교 모임이 끝나갈 무렵 두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두 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부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딸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회신을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푸른 수염은 부인의 편지를 받았는데 두 딸이 무서운 푸른 수염의 외모 때문에 고개를 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편지에는 세간에 떠도는 푸른 수염이 이미 10명이 훌쩍 넘는 많은 아내를 두고 있다는 가십거리를 딸들이 믿고 있는 듯하다는 추심까지 친절하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푸른 수염은 부인의 두 딸을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고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주변 마을의 상류층 인사들과 부인의 두 딸을 고성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그 파티는 푸른 수염 입장에서만 간소할 뿐 손님들이 보기에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성대했고 하인들이 최고급 음식과 와인으로 시중을 들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히 푸른 수염이 상품으로 4건 황금 술잔을 놓고 5조가 경쟁을 벌인 사냥대회가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의 서먹함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되자 사람들은 술과 분위기에 흠뻑 젖어 바깥 세상을 잊어버렸는데 곳곳에 은밀한 속삭임과 웃음소리는 곧 애무와 키스로 발전했고 급기야 공개된 장소에서 섹스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푸른 수염이 파티를 열게 한 마리아와 안나 자매로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자리를 피해 고성을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10명이 넘는 부인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에 가장 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파티가 나흘째 접어든 날부터는 안나마저 푸른 수염에 대해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거야? 혹시 우리가 잘못 넘겨짚은 거 아닐까? 나는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푸른 수염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말 그대로 뜬 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내 눈으로 확인한 푸른 수염은 나무랄 데 없는 신사였거든.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고? 헬헬. 쉽게 포기하면 내 엉이가 아니지. 그날 이후 마리아는 푸른 수염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참석자 중 유일하게 그의 서재까지 안내를 받아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푸른 수염의 서재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못 찾았지만 벽에 걸려있는 장군 차림의 여자 그림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서랍 속 열쇠꾸러미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푸른 수염에게 그동안 결혼에 대한 소문을 물어보았고, 푸른 수염은 여자들은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고성 생활에 질려 모두 자신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이 고성의 주춧돌만큼이나 견고하군요. 혹시 그 여인들 모두가 빈틈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의 논리적인 말솜씨에 진절머리가 났던 것은 아닐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농담을 듣게 되는군요. 농담을 기다렸다고요? 그대를 처음 만난 순간 나는 바로 느낄 수 있었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시골 출신 처녀이지만 고결한 귀족의 품위를 갖추었고 그 맑은 눈동자는 순수하고 숭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 그 두 가지는 내가 오랜 세월 찾아 헤맸던 여인의 필요 조건이었다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나는 아직껏 내 앞에서 농담을 건네는 여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만에 하나 그런 상대를 만나면 주저없이 무릎을 꿇겠다고 다짐했지요. 이 나라 최고의 영웅이 여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푸른 수염은 자신이 뱉은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마리아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함이 깃든 목소리로 청혼을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잠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마구 풀어놓은 실타래처럼 뒤엉킨 생각을 정리한 마리아는 과감하게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부모님에게 푸른 수염과의 결혼을 허락받았고 푸른 수염이 보내준 마차들의 친척과 이웃들까지 나눠 태워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통틀어 처음 본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라며 마리아를 부러워했는데 결혼 후 마리아는 푸른 수염의 고성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한껏 즐겼습니다. 푸른 수염은 대단히 거칠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여자 쪽에서 주도하는 섹스를 선호했습니다. 자신의 아랫도리 위에 가랑이를 벌린 채 걸터앉아 숨이 끊어질 듯 신음을 토해내는 마리아의 자국목 바로 앞 질벽의 마지막 한 방울의 정액까지 끌어모아 폭발한 분수처럼 쏘아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육체적 쾌락만 탐닉한 것은 아니었는데 푸른 수염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고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단서 찾기에 열중했지만 그녀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이 지난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은 푸른 수염이 보름 동안의 여정을 예상하며 도성으로 떠났는데 마리아에게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며 자신이 없는 동안의 고성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쇠 꾸러미로 98개의 방을 모두 구경할 수 있지만 이들 열쇠로 열리지 않는 방이 하나 있으니 그 방을 찾으면 절대 들어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푸른 수염은 금지된 방에 대한 말을 하면서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면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지만 마리아는 그 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은 푸른 수염이 눈을 찡긋해 보이며 작별 키스를 했고 마차에 올라 고성을 나서자 마리아는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 동생 안나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대뜸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보여주었고 열쇠들로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방을 열어볼 수 있다고 하자 흥미를 느꼈는지 안나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푸른 수염만의 비밀의 방이라는 뜻이네. 이 꾸러미 속에 열쇠가 없다면 비밀의 방을 찾아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 그 방 열쇠부터 찾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긴 마리아는 푸른 수염의 서재를 안내받을 때 서랍 속에서 짤랑거렸던 열쇠 부딪히는 소리를 떠올렸고 나머지 하나의 열쇠도 서랍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서재에 도착한 마리아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는데 책상 왼쪽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다른 것들보다 크면서도 훨씬 정교해 보이는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안나의 탐색 작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방을 찾아내는 일이지만 그 방을 찾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의 수많은 방을 살펴보면서 안나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탄사가 터져 나왔는데 출입문을 열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갖가지 보물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자 마리아는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는데 복도로 나온 마리아는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복도 동쪽 끝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하로 내려간 두 사람은 또다시 금지된 방 찾기에 나섰고 몇 시간을 더 헤맨 끝에 99번째 열쇠에 딱 들어맞는 방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물쇠가 풀렸고 안나는 새로운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방문을 벌컥 열었지만
방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해간 등잔에 불을 붙이자 방 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두 사람의 입에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바닥을 붙들어 맨 것은 끈적끈적할 만큼 응고된 사람의 피였고 그 피는 탁자와 의자에 묶여 있거나 바닥에 나뒹구는 시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출입문 맞은편 벽에 화형을 당한 듯 검게 그을린 한 구의 시체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 시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시체라기보다는 유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의 뼈 각 부위에 크고 작은 살점이 붙어 썩어가는 중이었고 나머지 시체들에서는 살점이 도려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푸른 수염은 그동안 탁자와 의자와 바닥 등에 방치된 여러 구의 사체에서 살점을 뜯어내 벽에 걸린 검은 유골을 붙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검은 유골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아마도 푸른 수염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일 거야. 소중한 사람이라면 푸른 수염의 서재에서 장군 복장을 한 여인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내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검은 유골은 아마 그 여인이겠지. 그러니까 검은 유골을 위해 살인을 한 거라고? 푸른 수염은 결혼식을 올린 이후 여인들을 죽여 살점을 도려낸 뒤 검은 유골의 뼈 위에 붙여 바느질했어. 시골 처녀들의 몸으로 검은 유골의 살을 꿰맞추고 있었던 거지. 도대체 검은 유골이 누구기에 저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서재에서 보았던 장군 복장의 그림은 백년 전쟁을 종식했던 영웅이자 성녀인 그분의 모습이었어. 푸른 수염은 젊었을 때부터 그분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부하 장군이었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자 성녀의 전공을 시기했던 귀족들이 그녀를 적국에 팔아넘겼고 결국 억울한 재판을 거쳐 처형당하고 말았어. 마리아와 안나는 지옥보다 끔찍한 현장에 더는 머물 이유가 없어 몸을 돌려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낸 순간 끈적이면서 미끄러운 바닥에 핏물과 재해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잃고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목이 슬어 있던 열쇠의 손잡이 부분에 시체의 피물이 스며들었는데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열쇠의 피물을 닦아냈지만 열쇠의 손잡이 부분은 검푸른 색으로 변색돼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색깔이 변한 열쇠를 본래 있던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둘 수밖에 없었는데 푸른 수염이 고성으로 되돌아온 것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푸른 수염을 태운 마차가 고성 안으로 들어서자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푸른 수염의 예상 밖 귀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열쇠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뒤 마리아가 급하게 편지를 써서 두 오빠가 근무하는 부대로 보냈다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두 오빠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기병대와 함께 들이닥칠 것입니다. 안나, 어떻게든 오빠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당장 고성으로 달려와야 한다고 전해. 오늘 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리아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킨 뒤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푸른 수염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유난히 적극적이었는데 푸른 수염이 단 한순간도 침대를 벗어날 틈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푸른 수염은 예전에 그 마리아가 아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푸른 수염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하고 나서 서재로 향한 푸른 수염은 서재에 들어선 순간 미세한 변화를 단번에 감지했고 열쇠가 들어있는 서랍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어야 했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어. 하지만 당신은 잊지도 않은 왕명을 핑계 삼아 덫을 놓은 건 당신이었어요. 그건 당신의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어. 그 열쇠는 제 믿음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 방문을 열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랬구려.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려. 하지만 당신은 죽어야 하오. 그것도 지금 당장. 좋아요. 기꺼이 죽어드리지요. 하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기도할 시간마저 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15분이요. 더는 단 1초도 허락할 수 없소. 혼자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마리아는 창문을 열어 서쪽 언덕이 보이는 뜰에 대기하던 안나와 수신호를 주고받았는데 안나는 오빠들이 기병대를 이끌고 도착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15분에 불과했고 안나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자 안색이 파랗게 질렸는데
약속했던 15분이 지나자 문 밖에서 푸른 수염이 채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었어. 이제 나오시오. 잠시만, 아주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얄팍한 수작으로 시간을 끌려는 수작은 부리지 마시오. 당신은 원하지도 않는 생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게다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난 어떻게든 시간을 최대한 끌어볼래요.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끊임없이 수신호 소통을 했는데 두 오빠와 기병대의 모습이 보이는 모양이었지만 푸른 수염은 이미 마리아의 방 출입문을 부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라 세 차례의 망치질에 방문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사방으로 흩날렸고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푸른 수염이자 이제 금지된 방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구석으로 내몰린 마리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푸른 수염의 우악스러운 오른손이 마리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는데 마리아는 발버둥 치지 않고 푸른 수염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모시고 따랐던 상관이자 영웅이었던 성녀는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시골 처녀들을 죽인 뒤 살과 살갗을 도려내 그분의 유골 위에 덧입힌다고 해도 예전의 성녀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안타깝게도 당신은 금지된 방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영광조차 거부하는구려.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든 푸른 수염의 오른팔이 허공을 갈랐고 마리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마리아가 지른 것이 아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 보았는데 자신의 목은 그대로였지만 단도를 휘두르던 푸른 수염의 오른팔이 보이지 않았고 푸른 수염의 가슴을 뚫고 나온 창끝이 자신의 콧등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받아 집에 올 때마다 창술의 대가라는 큰오빠와 검술의 1인자라는 작은오빠의 자기 자랑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마리아였지만 두 오빠의 거풍이 아주 헛말은 아닌 듯했습니다. 푸른 수염은 아직 죽지 않아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발을 들어 푸른 수염의 목을 밟았고 거짓말처럼 두 눈을 부릅뜬 푸른 수염이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해줘요, 푸른 수염. 푸른 수염의 눈동자가 뭘 축하해달라는 거냐고 묻고 있었다. 당신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내가 이제 이 고성의 주인이랍니다. 잘 가요, 푸른 수염. 마리아는 푸른 수염의 목을 밟고 있던 오른발에 힘을 주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시골 처녀의 몸을 해골에 이식하는 푸른 수염에게서 고성을 빼앗은 현명한 처녀 푸른 수염이었습니다.